진화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끝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 권지훈 회장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느긋하게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작은 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임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삼선건설 인수건 최종 보고를 들어볼까요? 김전무. 지목당한 김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켰다. 회장님, 현재 삼선건설의 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높고 노조의 반발이 거세. 지금 시점에서 인수를 강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룹의 원로였고 이 무모한 인수를 막아보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아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리스크, 김전무. 당신이 말하는 리스크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을 포장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차가운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삼선건설이 가진 특허 기술과 해외 건설 시장의 교두보,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노조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지 회사의 미래가 아니니까.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삼선건설 인수팀을 새로 구성합니다. 김전무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손 떼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냈던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그룹은 전진할 뿐 과거에 안주하는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의 선언은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더 이상의 이의는 용납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임원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권지훈, 재계의 폭군 냉혈한 기업 사냥꾼.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모두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약점을 보이지 않았으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아는 진화그룹의 회장 권지훈의 모습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일 일정을 보고했지만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준, 태영그룹의 그 교활한 뱀 같은 놈이 최근 들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방심할 수 없었다. 채 오르자 운전기사가 조용히 목적지를 물었다. 자택으로 가주시게. 그의 짧은 대답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빌딩들의 화려한 불빛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행렬. 그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풍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휴대폰 배경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여자.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대리석 같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눈빛이 서서히 녹아내렸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부드럽게 풀렸다. 세상이 아는 권지우는 여기까지였다. 차가 집을 향해 달리는 동안 그는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냉혹한 승부세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남자로. 1시간 전 수백억의 거래를 아무렇지 않게 결정하고 사람을 내치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얼음과 불의 세계. 그리고 그 경계선은 바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차가 평창동의 언덕에 위치한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완전히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집은 요란한 장식 없이 단정하고 우아했다. 넓은 정원에는 서연이 직접 가꾼 꽃들이 계절을 뽐내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마치 자신을 올가매던 갑옷을 벗어 던지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흙과 유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는 곧장 집 안쪽 아내의 작업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의 세상 전부가 있었다. 한서연이 물레 앞에 앉아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온 것도 모른 채 오롯이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흙덩이가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아래서 서서히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항아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뺨을 간지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서 지우는 차마 그 정적을 깰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문에 기대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회사에서의 치열했던 전투 임원들의 탐욕스러운 얼굴, 최민준의 비열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이 공간에서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이곳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선격이었다. 서연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녀의 고요함은 그의 내면에 들끓는 폭풍을 잠재웠다. 마침내 서연이 만족스러운 듯 손을 떼고 완성된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언제 왔어요? 기척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다.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가볍게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에게서는 은은한 흙냄새와 그녀만의 체향이 섞여 풍겨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방금 왔어. 당신 작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냥 보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다정했다. 서연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침묵과 그가 자신을 안는 방식에서 그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한 하루를 보냈는지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을 보니까 다 괜찮아졌어.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피로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만이 공간을 채웠다. 서연이 그의 품에서 살짝 벗어나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녁은 먹었어요. 간단하게라도 차려줄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아직. 당신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업실을 나섰다. 주방으로 가는 내내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그 온기를 놓치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았다. 서연은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 아닌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기적과도 같았다. 갤러리에서 우연히 그녀의 작품을 보고 반했고 수소문 끝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나 재력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권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다. 상처받고 경계심 가득한 그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여린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녀 앞에서 그는 굳이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고 냉정한 가면을 쓸 필요도 없었다.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무세운 생각을 그렇게 해요. 어느새 그의 앞에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서연이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그의 뜬금없는 고백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갑자기 왜 그래요? 낯간지럽게. 그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서연은 오늘 갤러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우는 조용히 들어주며 가끔씩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사는 전쟁터 같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였다. 식사를 마칠 무렵 거실의 대형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파고들었다. 태영그룹의 최민준 대표가 오늘 해외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경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최 대표는 인터뷰에서 화면에 최민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부드럽게 풀려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서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던 그의 모든 신경이 화면 속의 남자를 향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사람 아는 분이에요. 지훈은 곧바로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니, 그냥 사업상 몇 번 마주친 사람이야.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지. 그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디저트로 과일 좀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딸기 사왔는데.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TV 화면 속 남자를 보던 남편의 눈빛.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경계심과 저기로 가득 찬 차가운 야수의 눈빛이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딸기 먹고 싶었는데. 그날 밤 지우는 잠든 서연의 곁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최민준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교활하고 비열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지금 권지훈의 가장 약하고도 소중한 부분은 바로 자신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다시 폭군이 되고 악마가 되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서연아, 내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어떤 더러운 것도 내게 닿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냉혹함은 자신이 감당할 테니 그녀는 오직 따뜻한 햇살 속에서만 머물게 하리라. 조용한 폭풍의 전조가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권지우는 최민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애썼지만 최민준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진화그룹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의 칼날은 권지훈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심장, 바로 한서연을 겨누고 있었다. 사건은 한서연이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 담소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갤러리는 상업적인 화려함보다는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 공간이었다. 특히 그녀는 전통도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새로 들어온 유약 샘플을 확인하며 다가오는 전시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갤러리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 뉴스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갤러리 이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유명 재벌가 며느리 한서연 씨 중금속 오염된 불량 흙으로 도자기 제작 논란.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담소 갤러리가 최근 주력으로 거래하고 있는 흙 공급 업체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흙을 유통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마치 사실인 양 단정적인 어조로 쓰여 있었고 심지어 전문가의 인터뷰를 빌려 해당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담소 갤러리와 한서연의 실명이 명확히 거론되어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몇 년간 그 공급 업체와 거래해왔지만 단 한 번도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최고의 흙을 공급하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기사가 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재벌가라는 타이틀에 열광하며 자극적인 소문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역시 재벌들은 뒤가 구리다와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가 애정을 쏟아 키워온 갤러리는 비양심적인 공간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우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강민 비서실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회장님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태영그룹 쪽에서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는 최근 태영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공급업체 역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환경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기사와 그 아래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을 스크롤해 내렸다. 아내의 이름이 더러운 가십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속은 들끓었다. 최민준, 그 비열한 자식. 정면으로 승부할 배짱은 없으니 결국 아내를 건드린 것이다. 그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최민준에게 달려가 그 오만한 얼굴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민준이 원하는 바였다. 그는 냉정해야만 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박 실장 즉시 언론 통제팀을 가동해 관련 기사는 전부 내리고 악성 댓글은 모두 체증해서 법적 대응 준비하도록, 그리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공급업체 쪽을 지원해. 그들이 무너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사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박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명 그녀는 지금쯤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의 더러운 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런 악의적인 공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이 더러운 진실의 무게를 아내에게까지 지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싸움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어야 했다. 서연은 그저 평소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평화롭게 지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이 진흙탕 싸움에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기 전 잠시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어두운 거실과 무거운 침묵이었다. 서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아, 왜 이러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다. 지훈 씨, 기사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그녀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알아. 다 알아.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갤러리를 운영해왔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오해야. 내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는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다. 지우는 그런 아내를 그저 묵묵히 안아줄 뿐이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비열한 공격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평화로운 세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하게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다음 날부터 권지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지시 아래 진화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문제의 언론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했고 악성 댓글을 유포한 네티즌들에게는 경고장이 발송되었다. 동시에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 공급업체에 결백을 입증하는 반박 기사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태영그룹은 뒤에서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지우는 낮에는 회사에서 이 문제와 씨름했고 밤에는 서연을 안심시켜야 했다. 그는 아내 앞에서는 이 모든 일이 곧 해결될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행동했다. 신경 쓰지 마. 원래 유명해지면 이런 구설수 한 번쯤은 겪는 거야.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나 서연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이 돌아가는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언론의 공격은 집요했고 갤러리를 향한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예정되어 있던 전시회는 작가 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었고 갤러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우는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피하는 듯 보였다. 그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할 때마다 서연은 그가 자신과 이 문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짐을 나누어주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최민준 그 자식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우리가 가진 카드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조금의 빈틈도 보여선 안 돼. 서연은 잠결에 물을 마시기 위해 나왔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민준. 며칠 전 뉴스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 남편의 적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남편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 서연의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겨났다. 지우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밤늦게 걸려오는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는 횟수도 늘어났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섣불리 무언가를 물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질문이 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 지훈 역시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이 줄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추악한 세계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만은 이 더러운 싸움에서 안전하기를 바랐다. 그의 사랑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지만 그 방패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차가운 벽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최민준이 쳐놓은 첫 번째 함정에 빠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물리적으로는 지켜냈을지 몰라도 그들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였다. 권지훈의 세계는 이제 두 개의 전선으로 나뉘었다. 낮에는 최민준의 교활한 공격을 막아내는 치열한 전장이었고 밤에는 아내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해야 하는 위태로운 심리전이었다. 그는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내야 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무기는 바로 그의 오른팔 박강민 실장이 이끄는 진화그룹의 비밀 정보팀이었다. 이 정보팀은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리스크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였지만 그 실체는 군대의 특수부대를 방불케 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부터 최고의 화이트 해커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권지훈의 눈과 귀가 되어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칼날은 오직 한 사람 태영그룹의 최민준을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집무실 안쪽 두꺼운 방음벽으로 처리된 비밀 회의실에는 이미 박강민과 정보팀의 핵심 멤버 몇몇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사진과 함께 그의 모든 개인 정보 사업 관계, 자금 흐름 등이 복잡한 마인드맵처럼 펼쳐져 있었다. 보고 시작하지. 지훈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박강민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최민주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엘리트 경영인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매우 추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계와 언론계에 깊숙이 연주를 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경쟁사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이번 사모님 갤러리 건 역시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해킹 담당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에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다. 최민준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거액의 자금이 주기적으로 몇몇 언론사 고위층과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세탁 경로가 매우 복잡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턱을 괸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변수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뱀처럼 교활한 최민준에게 꼬리를 잡힐 수 있었다. 완벽한 증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최민준의 사생활은 어떻지 약점이 될 만한 건 없나. 마우 깔끔합니다. 술이나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강민의 대답에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빈틈없는 놈.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어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기 마련이었다.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보도록.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지 마. 나는 그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알고 싶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의는 아침 내내 계속되었다. 지우는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모든 정보 조각들을 검토하고 분석했다. 그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늘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듯 보였다.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대화 중간중간 짧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밤에는 서재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전히 잠들기 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아침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잊지 않고 식탁 위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다정함 속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몸은 그녀의 곁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다른 곳 그녀가 알 수 없는 어두운 전쟁터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갤러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이미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밝은 척 행동했다. 갤러리 일은 거의 다 해결되어 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큰맘 먹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녀는 남편과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쳐 보였다. 지훈 씨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하네. 그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태영그룹의 최민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나오자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이름을 어떻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며칠 전에 당신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갤러리 문제, 그 사람과 관련 있는 거 맞죠?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진실의 파편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사업상 문제가 조금 얽혀 있을 뿐이야. 곧 해결될 거야. 그의 대답은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말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신경 쓸 일 아니야.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철저히 자신의 세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에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지훈 역시 아내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재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아내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투명한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박강민의 정보팀은 마침내 최민준의 약점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돈이나 여자가 아니었다. 바로 그의 외아들 최수혁이었다. 최수혁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겉으로는 모범생이었지만 뒤로는 상습적으로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 최민준은 아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다. 이거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한 아버지 행세를 하는 최민준에게 아들의 탈선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터였다. 박 실장 최수혁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증거로 확보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최민준이 눈치챌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한 흔적을 남기도록 해. 그것은 뱀의 굴을 건드려 뱀 스스로 굴 밖으로 나오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다. 불안해진 최민준은 분명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터였다. 지훈의 방역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가올 전투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가 승리를 위한 칼을 가는 동안 그의 등 뒤에서는 소중한 것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날 밤에도 그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작전을 구상했다. 그가 침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누워 차갑게 식어버린 등과 자신 사이에 아득한 거리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이기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 싸움이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서연의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가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그 균열들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의 의도적인 침묵, 그의 눈빛에 스치는 찰나의 고뇌, 그리고 집안을 감도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쳐놓은 보호막 안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가 혼자서 짊어진 짐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인형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함께 폭풍을 마주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갤러리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흑공급 업체의 대표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적어도 그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도울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에게는 갤러리 정리 문제로 외출한다고만 말하고 조용히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공급업체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한때는 양질의 흙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로 붐볐을 공터는 텅 비어 있었고 작업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근처 식당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박 사장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흙에 대한 자부심으로 눈을 빛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알아보았다. 한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셔서.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 사장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탓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날벼락 같은 거지. 평생 흙만 파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이 되어버렸으니.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비웠다. 서여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화그룹 쪽에서 변호사를 붙여주셨다고 들었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고는 있나요? 그 말에 박 사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혼란과 의구심이었다. 변호사요, 예. 오긴 왔습니다. 아주 유능해 보이는 양반들이 와서 이것저것 서류를 검토하고 가긴 했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서연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변호사들이 말입니다. 마치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걸 미루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하더군요. 꼭 누군가 다른 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은 분명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변호사들은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그녀는 박 사장에게 몇 가지를 더 묻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시간을 끈다. 다른 패를 기다린다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에게 공급업체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 그녀는 그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사업 용어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귀에 꽂히는 이름이 있었다. 최수혁, 초혜수혁이 미끼를 물었나. 지훈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래, 계속해서 압박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최수혁.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그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최수혁은 바로 태영그룹 최민준 대표의 외아들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편은 갤러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을 미끼로 최민준의 또 다른 약점을 공격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아들 문제로 정신이 팔린 사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들이 시간을 끌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남편은 거대한 체스판을 짜고 있었고 그녀의 갤러리와 공급업체는 그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서연은 깊은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를 완벽한 타인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의 거대한 세상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서운함을 느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가 이 싸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 그의 냉철한 전략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그녀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명확했다. 최민준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기사들부터 최근의 인터뷰까지 최민준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주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진화그룹과 태영그룹이 아직 작은 중소기업이었을 시절의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두 회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최종 승자는 진화그룹, 바로 권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었다. 태영그룹은 그 패배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었다. 특별할 것 없는 기업 경쟁의 역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작은 문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당시 태영그룹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민준 상무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물러났다. 최민준의 아버지, 그는 아들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수십 년간 이어진 증오의 연쇄일지도 모른다. 권지훈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업적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는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 고객 중 한 명인 원로 미술평론가를 떠올렸다. 그는 재계 인사들과도 교류가 넓어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핑계로 그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계획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움직임은 거대한 체스판을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감시망은 권지훈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한서연에게도 뻗어 있었다. 그녀가 공급 업체 대표를 만나고 과거 기사를 조사하고 미술 평론가와 접촉하는 모든 과정은 조용히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권지훈이 쳐놓은 보호막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온 순간 그녀는 이미 적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리고 복수심에 눈이 먼 맹수는 자신의 먹잇감이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권지훈의 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미국에 있던 최수혁이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은밀하게 그의 귀에 들어왔다. 물론 이것은 지훈의 정보팀이 현지 사법당국에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한 결과였다. 아들의 추문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민준은 물밑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아들에게 쏠려 있었고 진화그룹을 향한 공격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이 아들 문제로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가 공들여온 해외 M&A 건을 가로채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는 뱀의 목을 조일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한서연의 독자적인 움직임이었다. 최민주는 권지훈이 자신의 아들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대신 그의 감시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권지훈의 아내 한서연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였다. 처음에 최민주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편의 일에 호기심을 갖는 평범한 아내의 행동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 세대의 인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의 눈빛이 변했다. 혹시 권지훈이 자신을 도발하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떤 경우든 최민준에게 한서연의 움직임은 매우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들 문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는 이 모든 분노와 불안을 터뜨릴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냈다. 그는 권지훈이 자신의 아들을 건드렸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므로 이 모든 압박이 그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순수한 공격이라고만 믿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틀었다. 그는 권지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방역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내를 대중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 미술평론가와의 약속을 마치고 갤러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갤러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기자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한서연 대표님, 태영 갤러리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해외 미술품 밀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입니까? 영문도 모르는 질문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영 갤러리 미술품 밀거래 그녀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기자들을 뚫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흙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스캔들이 터져 있었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태영그룹이 운영하는 태영 갤러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단독 보도했는데 그 기사에 한서연의 이름이 교묘하게 엮여 있었다. 기사는 서연이 몇 차례 해외 아트페어에 참석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가 태영 갤러리의 미술품 밀거래를 돕는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기사는 출처불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고 그녀의 출입국 기록과 태영 갤러리 관계자의 동선이 겹친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재벌가 며느리 검은 돈 거래의 브로커였나? 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보도가 아니라 명백히 그녀를 겨냥한 인격 살인이었다. 같은 시각 권지훈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최민준 그 개자식이 선을 넘었다. 아들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발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며 치를 떨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박 실장 당장 언론사에 연락해서.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박강민이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터넷 언론사 하나가 아닙니다.
주요 언론사들까지 전부 이 사건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태영그룹 측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맡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권지훈의 이성이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당장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애타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한서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침실 서재, 욕실.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작업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완성되었거나 만들고 있던 도자기들이 모두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름다운 곡선을 뽐내던 항아리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서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닥의 파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파편에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켜온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현장이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부숴버린 것이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가 그녀의 상처난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만지지 마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다. 당신의 싸움에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 당신이 나를 지켜준다던 말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당신의 전쟁터 한가운데 방패막이로 세워둔 거야. 그녀의 절규가 작업실을 울렸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지키려 했지만 그의 방법은 틀렸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이, 그의 독단적인 보호 방식이 결국 그녀를 가장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보다 더 날카롭고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다. 최민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었다. 그는 권지훈의 사업에 타격을 주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권지훈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한서연의 믿음과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것은 그 어떤 사업적 실패보다도 더 끔찍한 패배였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악마가 되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인가. 한서연의 절규는 권지훈의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폐허를 마주했다. 아내를 지키겠다는 명목 아래 행해진 그의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들은 결국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방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의 내면에 들끓던 분노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순수한 복수심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짓밟은 자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그는 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고뇌와 슬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감정이 거세된 목적만을 향해 움직이는 기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박강민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에 박강민마저 소름 돋게 만들었다. 플랜 B를 실행한다. 그의 짧은 한마디에 박강민은 숨을 삼켰다. 플랜 B. 그것은 진화그룹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카드였다. 시장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었던 계획. 그것은 단순히 경쟁사를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태영그룹이라는 존재 자체를 시장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초강수였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는 내가 감당한다. 최민주는 선을 넘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무섭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권지훈이 선택한 무대는 주식시장이었다. 그는 최민준이 아들 문제와 M&A 건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태영그룹의 유동성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지훈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해외에 설립해둔 비밀 투자 법인들을 총동원하여 태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영건설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영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패닉에 빠졌다. 동시에 지훈이 미리 손을 써둔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리포트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주가의 하락 속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최민주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태영건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주가 방어를 위해 필사적으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권지훈이 동원한 자금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최민주는 평생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텅 빈 작업실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분노와 슬픈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TV를 켰다. 자신의 추문에 대한 후속 보도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야만 했다. 하지만 TV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모든 경제 뉴스가 속보를 내보내며 태영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주식 그래프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아나운서와 패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사태의 원인을 분석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서연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이것은 남편의 분노였다. 그녀가 어젯밤 토해냈던 절규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자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 순간 거실의 대형 스크린이 전화 모드로 전환되었다. 박강민 실장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 너머로 박강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태영 측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최민준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후 지훈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 같았다. 만날 필요 없어. 서연은 숨을 죽였다. 남편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최민준에게 전해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나는 그의 회사에는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최민준 그 인간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는 걸 지켜보게 하는 거야. 그가 내 아내에게 주었던 고통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TV 화면에서는 여전히 태영그룹의 붕괴를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방금 전 남편의 무자비한 선언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보았다. 냉혹한 기업 사냥꾼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 권지훈의 진짜 얼굴을. 그 모습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의 안에 저런 무서운 파괴력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의 모든 분노와 파괴적인 행동이 오직 자신을 위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녀가 받은 상처에 그가 얼마나 깊이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그에게 쏟아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나를 방패막이로 세웠어. 그 말은 틀렸다. 그는 그녀를 방패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그 자체였다. 그래서 심장에 상처가 나자 그는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그의 유일한 약점이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민준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한서연 대표에 대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태영그룹 내부의 불순한 세력이 자신과 진화그룹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발표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서연과 대중에게 사과했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회사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으려 한 것이다. 최민준의 사과와 사퇴 발표가 나가자마자 기적처럼 태영건설의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이 거두었던 공매도 포지션이 조용히 청산된 것이다. 그는 최민준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의 항복을 받아내는 선에서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그리고 남편이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그의 차가움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위협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권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냉랭한 침묵은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미묘한 긴장감과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안개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꺼진 TV 화면에 검은 스크린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마치 깊은 협곡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어젯밤 그녀가 던졌던 날카로운 말들과 오늘 아침 자신이 내뱉었던 무자비한 분노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가로놓여 있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 버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고 솔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내가 했어.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든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후회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요? 그 사람을 그냥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가 알던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 앞에서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자로만 남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졌다. 당신이 아는 나는 진짜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야, 서연아. 그는 등을 돌린 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한 번도 그녀에게 들려준 적 없는 자신의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사는 세상은 정글이야. 약육강식, 속임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곳이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 역시 그들보다 더 강하고 잔인한 짐승이 되어야만 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최민준과의 악연은 오래됐어.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경쟁이었지. 그는 언제나 내 것을 빼앗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나는 수없이 그의 공격을 막아냈고 또 방역했지. 그것은 나에게 일종의 비즈니스 게임과도 같았어. 감정 없는 체스 게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그가 당신을 건드렸을 때 모든 것이 변했어.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된 거야. 내 머릿속에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지. 감히 내 세상을, 내 전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평생 숨겨왔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젯밤 당신이 울면서 내게 소리쳤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서연아. 내가 당신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내가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이성을 잃었던 거야. 미안해. 당신을 무섭게 만들어서 당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쌓았던 벽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 벽은 그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거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상처받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바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질책에 지우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야. 당신을 믿지 못한 게 아니야. 그냥 당신만은 이런 더러운 세상은 모르고 살게 하고 싶었어. 당신의 손에는 언제나 따뜻한 흙만 묻어있기를 바랐지. 피나 진흙이 묻기를 원치 않았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나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지훈 씨.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면 나도 당신 곁에서 함께 싸울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당신의 상처를 닦아주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나 혼자 남겨두지 말아요. 약속해줘요.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거대한 제국을 이끌면서도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내는 기꺼이 그의 어두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지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것은 더 이상 냉혹한 승부사의 심장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녀에게 상처 준 것을 아파하는 한 남자의 심장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과의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닥칠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두려워하는 대신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갤러리 문제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다. 그리고 새로운 흙을 가져와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예술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그녀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그런 꿋꿋한 모습은 지훈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었다. 서여연은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그녀는 사업적인 조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주었다. 최민준이라는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시 공격해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나예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최민준은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분명 상식밖에 훨씬 더 위험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굳건한 신뢰를 얻은 권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을 다 잃어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싸움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 그가 분노와 복수심에 이끌려 적을 파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그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최민준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는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터였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마지막 발악은 언제나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법이다. 지훈은 최민준이 다시 공격해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먼저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전명은 유다의 입맞춤이었다. 배신자를 가장 달콤한 방식으로 유혹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다는 의미였다. 이 작전은 단순히 자금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었다. 법률, 금융, 해킹, 심리전 등 진화그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민준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거미줄을 짜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최민준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지훈은 정보팀을 통해 최민준이 재기를 위해 비밀리에 해외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일부러 몇몇 허술한 정보를 흘려 최민준이 마치 진화그룹의 내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치즈가 놓인 덫과도 같았다. 최민준은 의심하면서도 미끼를 물었다. 그는 권지훈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포섭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진화그룹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곧 획기적인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 만약 이 기술을 먼저 손에 넣거나 혹은 개발을 방해할 수만 있다면 권지훈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그런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모든 보고서, 연구 데이터 관련 인물들의 움직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허상이었다. 지훈은 최민준의 탐욕과 복수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가 가장 원하는 먹잇감을 그의 눈앞에 던져준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최민준의 남은 자금줄을 묶는 것이었다. 지훈의 법무팀은 과거 태영그룹의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준이 대표 시절 저질렀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지훈은 이 카드를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익명의 제보를 흘려 수사의 칼날이 최민준이 아닌 그의 최측근이었던 재무담당 이사를 향하도록 만들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재무이사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지훈의 사람이 그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최민준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고 새로운 삶을 보장받거나. 결국 재무이사는 배신을 선택했다. 최민준의 모든 비밀 장부가 권지훈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최민준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는 가짜 기술 정보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손발은 모두 묶여버린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파멸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오직 권지훈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판은 권지훈의 의도대로 짜여가고 있었다.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면서 지훈은 한시도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냉혹한 전략가로 움직였지만 밤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의 일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짜고 있는 거대한 계획의 개요를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서연은 그의 계획의 잔인함과 치밀함에 놀라면서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가끔씩 지쳐 보이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었고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비정하고 차가운 싸움 속에서 지훈이 인간성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밧줄과도 같았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창이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가 떠 있는 스크린 대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당신 꼭 체스 두는 사람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저 체스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녀의 말은 그의 핵심을 찔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서연아,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 칼날은 결국 너에게로 향하게 될 거야. 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악마가 되기로 선택한 거야. 오직 너 한 사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의 고백에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곁에 서 있기로 결심했다. 그가 악마가 된다면 기꺼이 악마의 연인이 되어주리라. 마침내 작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최민주는 자신이 확보한 기밀 정보를 이용해 진화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기술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채 시장에서 끌어모은 마지막 자금까지 모두 동원하여 거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는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박강민 실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최민준이 모든 미끼를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릴 예정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돈을 버는 순간 자신이 파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너무 순조로웠다. 최민준처럼 교활한 자가 이렇게 쉽게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 어딘가 꺼림칙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불길한 정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서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경호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내일부터 서연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마. 24시간 밀착 경호해. 갤러리는 물론 집 주변의 모든 경계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켜.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다. 최민주는 권지훈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만의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훈의 가장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역시 권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의 마지막 복수는 권지훈의 체스판 밖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금융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권지훈은 진화그룹의 컨트롤 타워 비밀 상황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주식 시세 뉴스 속보 정보팀이 보내오는 실시간 정보들을 쉴 새 없이 띄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이 개장했다. 하지만 최민준이 예상했던 진화그룹의 주가 폭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태영그룹과 관련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최민준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혐의를 대서특필했고 검찰이 태영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화면을 뒤덮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진화그룹의 기술 정보는 가짜 미끼였고 자신은 그 미끼를 문 채 단두대 위로 올라선 것이었다. 그의 공매도 포지션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권지훈이었다. 최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권지훈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알겠나 최민준,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너는 고작 돈과 권력을 위해 싸우지만 나는 내 세상을 전부 걸고 싸우거든. 게임은 끝났어. 권지훈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최민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끝나.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권지훈, 내 놈의 세상 좋아. 그렇다면 내가 내 놈의 세상을 박살내주지. 내 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부숴주겠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황실의 권지훈은 최민준의 마지막 발악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서연의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했다. 사모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 갤러리에 계십니다, 회장님. 저희가 바로 곁에서 경호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지훈의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최민준은 그렇게 뻔한 수를 쓸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갤러리 주변의 CCTV 화면을 상황실 모니터에 띄우도록 지시했다. 화면에는 평화로운 갤러리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갤러리 뒤편 작은 골목길. 그곳에 세워진 검은색 밴 한 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존재감. 저 차를 확대해봐. 화면이 확대되고 밴의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 그는 최민준이 과거 뒤처리를 위해 고용했던 해결사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의 정보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물이었다. 젠장, 이건 함정이야. 최민준의 진짜 목표는 서연이가 아니야.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이다. 그의 외침이 상황실을 울렸다. 최민준은 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갤러리 주변에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훈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지훈이 집을 나서는 순간 진짜 칼날이 그의 심장을 향할 터였다. 하지만 최민준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권지훈의 심장이 아니라 권지훈 그 자체라는 사실을 지훈은 박강민에게 소리쳤다. 경찰에 연락해 당장 갤러리로 출동시켜. 그리고 자네는 팀을 이끌고 우리 집으로 가. 최민준은 지금 거기로 향하고 있을 거다. 그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연을 지켜야 한다. 서연은 갤러리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갤러리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경찰차들이 갤러리를 포위하고 있었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저택. 최민주는 복면을 쓴 괴한 2명과 함께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권지훈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갤러리로 달려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텅 빈 집에서 그는 권지훈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악몽을 선물할 생각이었다. 그는 한소연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권지훈의 가장 신성한 공간. 그는 그곳을 파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겁에 질린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권지훈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터의 왕처럼 침입자들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쇠보다도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민주는 당황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권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성에 함부로 발을 들인 쥐새끼를 잡으러 왔지. 넌 언제나 한 수 늦는군, 최민준. 네가 내 아내를 노릴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네가 이렇게까지 멍청하게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을 뿐. 최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옆에 있던 괴한들에게 눈짓을 했다. 저놈을 죽여버려. 2명의 괴한이 칼을 뽑아들고 동시에 권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싸움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권지훈은 괴한의 칼날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첫 번째 괴한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은 뒤 그 칼등으로 다른 괴한의 목을 후려쳤다. 비명소리와 함께 2명의 괴한이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최민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몰랐다. 권지훈이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경영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인간병기 그 자체였다. 권지훈은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맨손을 더 선호해서 말이지. 그는 천천히 최민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작업실의 정적을 깨고 울렸다. 공포에 질린 최민준은 옆에 있던 완성된 도자기, 항아리를 집어들어 그에게 던졌다. 하지만 지훈은 가볍게 피하며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감히 내 더러운 손으로 내 아내의 작품을 건드려.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는 최민준을 벽으로 거세게 밀어붙였다. 최민준의 등 뒤로 선반이 무너지며 수많은 도자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내 놈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할 거야. 내 놈이 갈 곳은 지옥뿐이니까. 지훈의 주먹이 최민준의 얼굴에 꽂혔다. 그는 저항하는 최민준을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처벌이었다. 자신의 세상을 파괴하려 한 자에 대한 냉혹한 응징. 그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던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며 박강민 실장과 보안 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권지훈은 천천히 주먹을 내렸다. 그의 이성이 간신히 돌아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최민준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경찰들이 최민준과 괴한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겼지만 그의 가장 소중한 공간은 상처 입고 말았다. 최민준이 체포되면서 길고 긴 폭풍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들, 비자금 조성주가, 조작살인교사, 미수 등 이 만천에 드러났고 언론은 연일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태영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대한민국 재계는 한 시대의 종언을 목격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권지훈과 한소연의 시간은 잠시 멈춰 있었다. 물리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피로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특히 산산조각난 작업실의 풍경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그곳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평화가 깃든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서연은 말없이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파편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다. 그 폐허의 일부는 명백히 자신의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문가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이겼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아내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서연이 먼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이리 와서 좀 도와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그에게 작은 빗자루를 건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깨진 것들은 어쩔 수 없죠. 다시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널린 파편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작업실을 치웠다. 파편들을 쓸고 부서진 선반을 드러내고 엉망이 된 바닥을 닦았다. 함께 땀을 흘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텅 비게 된 작업실에 섰을 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서웠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당신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예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 더 이상 미안해 하지 말아요.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나도 이제 알아요.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험난한 곳인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당신의 다정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녀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그녀의 위로에 지훈은 마침내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내가 더 고마워 서연아. 내 곁에 있어줘서.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길을 잃고 진짜 괴물이 되어버렸을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텅 빈 작업실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지우는 회사 일에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경영인이었지만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임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고 무엇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겼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 아내와의 저녁 식사가 더 중요했다. 서연 역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비었던 작업실을 새로운 가구와 도구들로 채워 넣었다. 그리고 다시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도자기들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시련을 이겨낸 예술가의 혼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우는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아내의 작업실을 찾았다. 서연은 막 완성된 찻잔을 가마에서 꺼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작업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풍경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리 와서 앉아봐요. 서연이 그를 향해 손짓했다. 작업실 한편에 놓인 작은 다도상. 그녀는 자신이 막 만들어낸 찻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지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흙냄새가 풍겨왔다. 어때요, 내 새로운 작품? 그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지우는 찻잔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했다. 아주 좋아. 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이가 느껴져. 당신처럼. 그의 칭찬에 서연의 얼굴의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향긋한 차 향기가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지우는 문득 이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날의 회의실을 떠올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공간 두려움에 찬 임원들의 얼굴, 그리고 모든 감정을 숨긴 채 냉혹한 결정을 내리던 자신의 모습.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차가운 빙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의 아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빙벽을 녹이고 그의 척박했던 세상에 들어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로 인해 그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냉혹한 재계의 총수와 한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 그 두 개의 모습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온전한 권지훈을 이루고 있었다. 무세운 생각을 그렇게 해요. 서연이 그의 생각의 흐름을 읽은 듯 물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그것은 언젠가 그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와 의미는 이제 전혀 달랐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부드럽게 그를 껴안았다. 지우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창밖에서는 평화로운 새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햇살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고요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